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이번 생은 엔잡러, 취미로 월 1,000만 원 버는 법, 한승현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볼게요. 들어가며 취미로 돈 벌기 어렵지 않아요. 파트 1. 이력서에 쓰지 못한 잠자는 재능을 깨워라. 파트 2. 취미를 월 1,000만 원 수익으로 바꾼 방법. 파트 3. 일한 만큼 돈 버는 시스템, 액티브 인컴. 파트 4. 잘 때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패시브 인컴. 파트 5. 퇴근 후 부캐로 살아남는 기술.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 읽어보겠습니다. 취미로 돈 벌기 어렵지 않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프로 엔잡러로 성장 중인 7년차 직장인입니다. 낮에는 IT 회사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퇴근 후에는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에이터, 강사로 흔히 말하는 엔잡러로 살고 있습니다. 취미의 연장이었던 부캐로 월급 외 추가 소득을 얻는 중입니다. 시작은 소소했습니다. 회사와 집만 오가는 일상생활의 권태를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자 다양한 취미를 경험했습니다. 그중 아이패드 드로잉의 매력을 느끼고 끄적끄적 하다 보니 어느새 사이드 프로젝트 세계에 깊게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A3 한 장 달력을 시작으로 크라우드 펀딩, 프리마켓, 프리랜서 마켓, 독립출판, PDF 전자책, 온라인 클래스, 대학 강의, 단행본 출간까지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면서 좋아하는 일로 용돈까지 벌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는데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늘어나더니 지금은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닌 저의 경험담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취미나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과 맞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무자본으로 고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업이 아니니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투자금이 필요 없으니 리스크도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과 장소, 일의 강도와 수입까지 컨트롤할 수 있으니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의 메인 컨텐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패드 드로잉입니다. 그럼 그렇지, 원래부터 그림을 잘 그렸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미술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이과 출신으로 처음 그린 그림은 지금도 못 봐줄 정도입니다. 재능이란 타고난 선물이기도 하지만 훈련으로 획득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모든 도약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저의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시간을 보낸 덕분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누구누구 대리,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다 떼고 내 능력만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참 멋지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투입해 수익을 내는 액티브 인컴과 수익의 자동화를 만드는 패시브 인컴이라는 두 가지 일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엔잘러라는 부캐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낌없이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꾸준히 실력을 쌓으며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작고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듯이 성공해도 정해진 길이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만의 성공 방정식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승현. 파트 1. 이력서에 쓰지 못한 잠자는 재능을 깨워라. 챕터 1. 내 시간과 즐거움이 전부 돈이 된다면.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리다고 해도 당시의 고민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7년차 직장이 된 지금도 어른들은 여전히 내 나이가 좋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회에 나와 처음 겪어보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어른들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때라는 의미는 무엇이든 해볼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큰 자산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럼에도 저의 고민이나 불안은 변함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지만 고민이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지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느낀 삶은 끝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어지는 터널의 연속입니다. 입시, 취업, 직장, 결혼, 자녀의 입시, 자녀의 취업, 은퇴. 그나마 끝없이 이어진 컴컴하고 긴 터널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취업하면 더 이상 큰 걱정 없을 줄만 알았는데 직장인이 되니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지루한 회사를 다녀야 하지? 보통의 직장인은 미래가 두렵다. 많은 직장인이 그러하듯 저도 오래도록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과 아침마다 회사에 가기 싫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저의 본캐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의 직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PC를 디자인하는 UI 디자이너입니다. UI 디자이너라고 하니 조금 특별해 보이나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디자이너는 인력의 교체 주기가 빠르고 대체되기 쉬운 직업입니다.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실력 있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센스까지 갖춘 후배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한다는 무서운 예언이 있는 데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특히 연차가 쌓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오래 일한다 해도 40대 중후반일 텐데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은퇴하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회초년생 때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발빠르게 공부하거나 학회를 찾아다니며 트렌드를 분석하는 등 스킬업 하는 데 열중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갈고 닦은 스킬을 활용해서 동료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거나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랬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사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고 성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회사 안에서의 일일 뿐입니다. 내 삶에 관한 평가나 미래를 위한 보장은 아니죠. 그래서 늘 회사를 생각하면 물음표였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능력이 회사 밖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만 그래? 직장인 라이프 노잼. 일은 지금껏 제가 쌓아온 노력의 성과이기에 만족스러울 때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직장 생활은 지루합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매일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주말과 가끔 휴가를 내고 여행으로 기분을 환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외에 직장인의 삶은 특별한 이벤트가 많지 않죠. 고작 7년 정도 일했을 뿐인데 마치 직장에 다니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니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휴가도 휴직도 다 좋지만 그 끝엔 또다시 지루함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우리 부모들은 회사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자 전부였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직원의 노력으로 회사의 이익이 나도 회사의 것이지 직원의 것은 아닙니다. 좋은 회사라면 직원에게 기여한 만큼 성과급으로 보상하지만 그런 회사는 소수에 속하죠. 지금의 경제와 사회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한 직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내 시간과 노력과 체력을 200% 갈아 넣으면 확실한 결과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까요?
계산과 이해가 철저한 요즘 세대인 저는 회사를 인생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극적인 반전이 없는 직장 생활을 성실히 채워나갈수록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정은 삶의 큰 기둥일 수 있지만 호기심이 많은 제게 안정이란 말은 노잼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이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수입에 대한 불만족, 직장 생활의 권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원하는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와 입사의 사이에 여유가 생겨서 여행을 다녀오며 기분을 전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직은 제가 찾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자극의 불씨는 금세 꺼져버렸고 환경만 달라졌을 뿐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고민은 되돌이표처럼 돌아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직장인이 되면 현실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봉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인의 연봉 인상률은 평균 5%인데 1년에 최소 5에서 10%씩 오르는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연봉 인상은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한 번은 이직하면서 40%의 연봉 인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출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기대만큼 실수령액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봉이 늘어난 만큼 세금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이죠. 연봉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인상되면 어떨까요?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월급으로 받게 되는 돈의 차이는 약 6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월급이 올라가면 직장인의 꿈이라는 연봉 1억은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까요? 2018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3.2%입니다. 이래서 꿈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봉은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으로 43.9%였습니다. 바야흐로 착실하게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부자가 되거나 노후 자금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빈약한 월급러에서 짜릿한 일잘러로. 그럼 어떻게 하면 작고 소중한 월급에 목매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현재를 즐기며 덤으로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하기 방식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 자기계발 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단어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돋보기로 들여다본 것처럼 말이죠. 그 단어가 바로 사이드 잡이었습니다. 부업과 같은 개념이지만 일하는 시간과 장소, 수입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단순히 두 개의 직업을 갖는 투잡을 넘어 직업의 가짓수를 무한대로 늘려 N잡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년 전부터 사이드잡, 디지털 노마드, N잡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투잡이나 부업에 대한 책은 있었지만 지금만큼 대중적인 관심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사이드 잡을 처음 접한 2018년 당시에는 퇴사하지 않고도 제2의 밥벌이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SNS 같은 일상 플랫폼으로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 1000 단위의 부수입을 얻는 성공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이죠. 거기다 자본이 필요 없거나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사이드 잡의 진입 장벽을 낮춰줬습니다. 저도 사이드 잡이라는 단어에 단단히 매료됐습니다.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면서 큰 리스크 없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니 분명 제게 새로운 활력과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높아도 전업 프리랜서나 창업 같은 불확실성이나 큰 자본을 감내할 수 없는 평범한 직장인인 제게 본업 외에 좋아하는 일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사이드 잡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사이드 잡을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1번 아이디어 1인 창업 온라인 마켓. 2번 시간 구매 대행 배달 알바. 3번 재능 온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공유. 이 외에도 사이드 잡은 끝없는 샘처럼 파면 팔수록 새롭고 흥미로운 일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1번 아이디어 1인 창업의 경우에는 뛰어난 사업 아이디어가 없는 데다 초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2번 시간 구매 대행 배달 알바 경우에는 퇴근 후나 주말에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사람도 여러 봤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역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간만큼 저의 시간도 무척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이면서 즐거운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재능도 많지 않던 제가 유일하게 자신할 수 있던 것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재능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공유 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사이드 잡도 재능을 공유하고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타고난 재주뿐 아니라 교육과 경험으로 획득한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재능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재능을 찾는 수요만 있다면 판단과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예컨대 저는 한 번도 미술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이과 출신의 직장인이지만 취미였던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능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이드 잡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완성도보다 무엇이든 결과물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연한 기회로 사이드 잡에 입문하게 되어 지금은 직장인이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프로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사이드 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단발적인 일도 많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의미보다는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는 중이라는 의미로 이 책에서는 사이드 잡, 부업 등 본업 외에 추가로 수익을 만드는 일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통일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어떻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필요가 있는 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 수익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누군가의 필요가 있는 곳이 돈이 나오는 진원지입니다. 즉 수익은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동력이 필요한 회사에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제공하고 급여라는 형태로 보수를 받습니다. 유튜버는 사람들이 관심 있거나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여주고 광고와 트래픽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수요가 많은데 반해 공급이 적은 희소한 일은 큰 수익을 얻고 찾는 사람도 많고 제공하는 사람도 많은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습니다. 탁월한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의 방식을 택하겠죠.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후자의 방식을 노려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이건 내가 못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라며 미리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막 사이드 프로젝트에 입문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의 어떤 일이 자신과 맞을지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두 가지 수익 구조는 매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촘촘하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나의 가능성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재능을 찾은 다음 그에 맞는 플랫폼을 연결하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제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생각의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고 유튜브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새로운 결심을 했을 수도 있으며 운동을 열심히 한 효과로 신체 나이가 젊어졌을 수도 있고 여행이나 배움을 통해서 감정이 리플레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지 않은 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상미가 아름다운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어떤 것들은 오직 변화함으로써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져서 우주의 파편들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만물은 변화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나요? 나의 재능을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내면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알아가다 보면 나의 성향부터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 즐거워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짧게 많이 경험해 보기. 사이드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은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고 상상할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직접 해봐야 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오랫동안 고민하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 수익이 생기면서부터는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로망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술, 운동, 음악에 특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취미로 배운 것들, 미술, 프랑스 자수, 오일 파스텔, 색연필, 수채화, 캘리그라피, 마카, 아이패드 드로잉, 공예, 양모 펠트, 인형, 운동,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음악, 우쿨렐라, 카주, 피아노. 위의 취미 리스트는 약 10년 동안 제가 배운 것들입니다. 성격상 상상력이 빠르다는 장점과 달리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집에 사놓고 잘 쓰지 않는 취미 도구들이 쌓이기 시작했지만요. 이러한 다양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시각적인 결과물이 완성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내 창작물을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오일 파스텔이나 수채화 같이 재료를 능숙하게 다려야 하는 작업은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루기가 쉬웠던 색연필 그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색연필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구입한 제대로 된 미술 도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낙서하는 거 좋아하긴 했지만 미술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또 미술 도구가 꽤 고가라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먹고 132색의 색연필을 구매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색연필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쉬는 날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친구 얼굴을 그려 생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책갈피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림 그리기가 좋았는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색연필과 도구들을 펼쳐 놓을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고 수시로 색연필을 깎아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린 뒤 편집하기 위해서는 스캔 작업을 거쳐야 했는데 집에 스캐너가 없어서 문구점까지 가야 했습니다. 컴퓨터로 옮겨와서도 이미지나 색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패드와 아이펜슬을 알게 되어 과감하게 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만족. 디지털 드로잉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마침내 내가 가장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잘 모르겠다면 짧고 다양하게 많은 일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쓰듯이 관심이 있거나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더 설레는 일들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취미를 배울 수 있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제과제빵, 프로그래밍, 디자인,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떤 우물을 깊게 파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나의 강점을 파악하는 도구.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MBTI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이나 별자리, 출생 연도의 띠로 재미삼아 누군가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지금은 그 자리를 MBTI와 애니어그램 등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강점과 기질을 파악하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MBTI 결과 저는 ENFP 유형입니다. 호기심이 많아 무엇이든 실행이 빠르지만 지속하는 힘은 약한 편입니다. 신중하기보다는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대학생 때 법학과 수업이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로 부전공으로 신청했다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사 경고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약점을 감추기 위해 고민했다면 나의 성향을 알게 된 뒤에는 약점보다 강점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산만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글을 쓰다가도 문득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책 읽고 싶어져서 책을 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산만하다는 약점 반대편에는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존재했습니다. 나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 번은 친구들과 어려운 이웃에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까지 수월하게 해냈지만 마무리는 지구력이 강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돌려보니 저는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이처럼 강점에 주목하니 나의 성향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재미있는 일을 벌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대부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면 강점보다 약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생각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약점을 적어보고 그 옆에 약점의 반대 상황을 적어보세요. 약점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강점이 눈에 띄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약점, 반복 작업에 약하다. 강점, 창의적인 일에 강하다. 약점, 산만하다. 강점, 관심사가 많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약점, 실증을 잘 낸다. 강점, 성취감이 있을 때 일을 더 잘한다. 이 장에서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MBTI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애니어그램, 테즈니먼트, 히포크라테스 기질 테스트 등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성격 검사, 강점 테스트, 기질 테스트 등으로 검색해보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물론 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꼭 맞는 전략을 세우기도 쉽겠죠.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